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돌싱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하기 전 시댁과 겪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야무지게 참교육까지 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난 시댁 식구들이 나름대로 정상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곳 사연 속 사람들처럼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속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시모가 개념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인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한때 우리 집에서 시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은혜도 모르고 글쎄 저를 쫓아내려고 했지 뭐예요? 그래서 제대로 참교육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시모와 다르지 않아서 가차없이 버려버렸어요. 옛날이야 개념 없는 막장 시댁이라도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무개념 시댁을 감당하고 사나요? 요즘 들어 이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에서 잘못한 선택은 그 인간과 결혼한 거고 제일 잘한 선택은 그 인간과 이혼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나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남편이 제게 첫눈에 반해서 엄청난 공세를 펼쳤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남편이 싫었다면 연애고 뭐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겠지만 저 역시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저는 소극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었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좋았고 능력이며 외모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겨났을 때 남편의 구애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어요. 한 2년 정도 알콩달콩 예쁘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늦게 만나서 결혼한 편이에요. 남편은 나이도 있고 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알아보고 싶어서 결혼을 최대한 미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데 신중하고 싶었고 또 후회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애를 즐기다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시댁 쪽에서 하루빨리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저는 딱히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 중에서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저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이해해줬고 존중해주려고 노력했죠.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결혼을 미룰 나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 연애했으면 남편을 많이 알게 됐다고 판단했고 결혼할 대상으로 영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 사람이 변하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러게 잘 알아보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속이려 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이렇게 해줄 거라는 착각이 드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구나. 그동안 봐온 모습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해. 저기 그게 뭐야,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뭐 안 좋은 일이야? 아, 사실 집에 일이 조금 생겼어. 엄마가 하는 사업 말이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넘어갈 판인가 봐. 뭐? 넘어갈 정도면 엄청 심각한 거잖아. 어떻게 손 써볼 방법 없는 거야? 방법이야 딱 하나지. 돈. 자금만 해결되면 그럭저럭 고비는 넘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돈이 없다는 거야. 다른데 돈 나올 구멍도 다 막힌 상태고.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장인어른 정도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모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도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규모의 회사였고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수익도 안정적이고 차근차근 키워가는 중이라 몇 년 후에는 더 큰 돈을 벌게 될 거라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여기서 남편과 우리 집을 소개하자면 양쪽 집안 모두 그렇게 못 사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쪽보다 저희 친정집이 더 잘 사는 수준이었어요. 시댁 쪽은 순전히 시모가 노력해서 일으킨 거고 우리 집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현금을 꽤 많이 쥐고 있었죠. 엄청난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 정도는 되는 듯 하네요. 아무튼 아빠는 땅이랑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차차 제게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걸로 본인 엄마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처가도움 없이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면서 장인어른께 어려운 부탁 좀 드려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도 아니고 시모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물론 도와드리고 싶죠. 하지만 아직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는 아들에게 들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보아하니 시모는 저희 처가도움을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시모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괜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 사돈께 도움을 구하자고 했다며? 아유, 그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딴에는 속상하니까 괜한 소리를 한 모양이야. 너한테 큰 부담을 줘서 어떡하니? 아니에요. 제가 남도 아니고 어머님 일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 어렵게 세운 회사라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사돈께는 말씀드릴 거 없어. 나도 염치라는 게 있지.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말씀드리지 마. 괜히 마음만 안 좋으시지. 시모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다독였고
나오는 한숨을 꾹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남편과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괜찮다며 괜히 너희들한테까지 짐을 덜어준 것 같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길래 우선은 알겠다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남편이랑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아무리 시모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물려받을 돈이라고 해도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당에 그걸 처분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곤란한 티를 내자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아니라고 사돈께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행여라도 사돈께 말 꺼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울면서 사정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어떠냐. 그러면 그 돈으로 급한 불은 해결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냐고 물었더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진짜 회사 망하면 시모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다. 시모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이렇게 망하게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하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빠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아무리 돈에 야박하신 분이라고 해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실 줄은 몰랐다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뵙고 부탁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빠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아빠는 공과 사를 정말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가족, 친구끼리 돈 거래 일절 안 하시는 분이었고 오죽하면 딸인 저한테까지 돈에 관해서 예외가 없었어요. 자식이니까 나중에 가진 재산을 물려줄 테지만 혹시라도 자식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에 다 기부할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일깨워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아빠는 정말 실행으로 옮기실 분이세요. 그런 분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시모의 일을 도와주실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자식인 저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거절하시는데 사위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매몰차게 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남편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러던 중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가셨다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시모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남편이 엉엉 울면서 시모의 유서가 발견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의식을 차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급히 반차를 써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남편은 누워있는 시모 옆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시모는 의식을 회복한 뒤 안정을 취하는 중이었고 그런 시모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남편과 밖으로 나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모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었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자 큰 무기력감을 느끼셨대요. 더군다나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도움 청한 것까지 알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돈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을 비관하며 죽음으로 다 떠안고 가시려고 했다는군요.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당신이 말하기 그러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이러다 우리 엄마 정말 죽을지도 몰라. 시모에게는 회사가 전부나 마찬가지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곧 시모인 셈이니 시모를 살리려면 회사가 망하지 않게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또 안 좋은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다시 한번 아빠에게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 같이 가서 이야기해드리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는 생각으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고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저희 엄마 정말 잘못되실지도 몰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빠,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번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고 도저히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엄마 아빠 노후는 어떻게든 저희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회사 안정화되면 그때 얼마라도 조금씩 갚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믿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큰 사고 피한 거지. 남편 말처럼 나중에 또 안 좋은 선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일 못 버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장인어른. 두 분 노후 자금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와만 주신다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자 부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무엇보다 시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내 알겠다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도와주실 거냐고 재차 물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그 말 진심이세요? 그래, 도와주마. 아빠 감사해요. 저는 거절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네 아빠 아는 사이끼리 돈 거래하는 거 딱 질색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하나뿐인 자식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기다 사부인이 남도 아니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면 도와줘야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거절할 줄 알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희망의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면서 도와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신 돈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빠는 알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땅과 아파트 중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셨고 남편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아빠의 말씀에 남편은 당연하다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사부인이 빌려준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구두라도 이 자리에 약속해줬으면 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데 만약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원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이자만 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이자 역시 은행에서 받는 이율보다 더 낮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원금이랑 같이 갚으라고 하셨고 기한은 딱히 정해두지 않을 테니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저와 부모님 모두에게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아빠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우리야 물론 자네를 믿네만 혹시나 상황이 잘못되어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장인어른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 법적인 책임은 물론 사부인의 회사를 갖는 것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약속할 수 있겠나? 아무리 구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해도 이 자리에 증인이 있으니 가볍게 여길 게 아니네. 물론입니다. 반드시 지킬 거라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갚지 않을 시 빌려주신 돈 전액 일시 상환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지분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넘겨드린다는 게 어떠한 말보다 더 확실할 것 같으니 우리 회사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드러난 대표는 엄마지만 작년부터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동대표로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말이라고 업신이 여기지 않고 부모님과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 믿고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도 약속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평소 아빠 성격이라면 서류로 정확한 증거를 남기셨겠지만 어쩐 일인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편과 구두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약속했고 그걸로 마무리 지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아빠를 다시 보게 되었죠. 제가 알던 아빠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식 일에 넘어갈 줄 아시는 분이셨구나. 자식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원금만 조금씩 갚으면 그걸로 생활하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언제 안정화가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우선 이자만 받고 차차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원금까지 같이 나눠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셈입니다. 이자로 부모님의 생활비가 충당됐지만 사실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어요. 원래는 월세 받고 사셨고 이자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었는데 시모를 도와주면서 많이 줄어든 셈이죠. 이율도 1금융권 은행만큼은 받으셔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자까지 아예 안 받으시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생활할 돈이 부족하니까 제가 받으시라고 했고 합의 본 게 최소한의 이자만 받는 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시댁을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남편도 강력하게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을 것이고 종종 용돈을 챙겨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효도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께 받은 만큼 돌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지킬 줄 알았죠. 그렇게 믿었는데 남편은 제 뒤통수를 아주 대차게 쳤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습니다. 아무튼 그건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빠는 빨리 도와주시려고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으셨고 며칠 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땅과 아파트를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으로 시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시모 대신 회사를 돌봤고 아빠가 주신 돈으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큰 고비를 넘긴 회사는 서서히 안정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퇴원하고 집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챙기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어요. 기울었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자 시모의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 다 들었다고. 제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들인 것 같다면서 제게 복덩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로 인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서 이 회사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화를 내시거나 자존심에 괴로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잘 전달했고 시모 역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돈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것에 자존심이 약간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고 큰 빚을 졌으니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나가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신 건 다 하나뿐인 딸이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앞으로 제게도 더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좋아졌고 나중에 회사에 복귀하여 전처럼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회사 사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남편과 시모에게 들은 게 아닌 느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시모의 차가 고급 외제차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모는 회사 차를 끌고 다녔는데 원래 타고 다니는 차도 꽤 좋은 국산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군요. 거기다 남편 차까지 세트로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여유가 물씬 풍겨 나오고 하고 다니는 행색이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요. 그동안 아빠에게 이자만 드리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진 거면 원금도 나눠서 갚을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 사정이 많이 좋아진 거냐, 그러면 아빠에게 원금도 얼마씩 나눠서 갚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회사 사정이 아직 그 정도로 좋아진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아닌 거지 수상하게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아니, 차도 바꾸고 씀씀이도 커진 게 분명 회사 사정이 나아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랑 남편 차 바뀌었던데 그게 뭐냐. 거기다 돈 쓰는 씀씀이도 커진 게 분명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상대하고 일하려면 대표로서 또는 회사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위신을 세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차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마침 바꿔야 할 때가 돼서 이왕 바꾸는 김에 오래 쓰려고 더 좋은 차를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고 저를 속이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따졌더니 진짜라고 계속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바쁘다면서 저를 상대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남편이 계속 아니라고 한다고 이제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시모 역시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네가 보기에는 회사 사정이 나아진 것 같니? 아유,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좋아진 건 아니야. 큰 고비 넘기고 겨우 숨 고르는 정도랄까? 사실 지금도 빠듯하지만 그래도 사돈께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이자만 겨우 주고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차는 뭐하러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비싼 외제차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일도 그렇고 어떻게 어머님까지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속이려 하세요? 아니 얘가 자꾸 뭐라는 거야? 우리가 뭐하러 널 속이니? 그깟 차야 바꿀만 하니까 바꾸지. 그거 다 빚이야 빚. 뭐 돈이 남아들어서 바꾼 줄 알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적당히 좀 해라. 돈 몇 푼 빌려준 것 가지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시어머니야.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모가 남편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모는 달라야 하잖아요.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시모에게 회사란 본인과 같은 셈이잖아요. 그런 회사를 지켜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죠. 정말 어려워서 못 갚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아니라고 박바국이니까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하러 빚까지 져가면서 외제차를 바꿔야 하는지. 바꿀만 해서 바꿨다고 해도 앞뒤가 안 맞아서 따졌더니 둘이 편먹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급기야는 돈 빌려줬다고 지금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이렇게 버릇없는 애였냐고 못된 며느리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계속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 더 이상 이런 취급 안 받고 말지란 생각으로 직접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회사에 없는 시간대를 공략해서 사무실을 방문했고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간식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슬쩍 자리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슬쩍 직원들을 떠보며 회사 사정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회사 사정이 좋아졌고 술술 불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죠. 글쎄, 직원들 말이 큰 거래를 많이 성사시키면서 회사 수익이 엄청나게 뛰었고 더 좋은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에 체결한 거래처 서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직원들 몰래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당당히 그 증거들을 제시하며 따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물고 있냐. 내게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소리쳤더니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본인들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무실에 와서 회사 정보를 얻은 거냐고 이건 범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줄 알 것이지 못 믿어서 따로 알아보려고 한 게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못 믿어서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빨리 아빠 돈이나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안 갚는 건 용서 못할 행동이라고 했어요. 분명 본인 입으로 약속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더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안 떼어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 회사에 어신거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나와 부모님에게 이럴 수 있나. 희생을 감사하면서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을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한 걸로 저를 아예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대뜸 시모가 제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서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내가 왜 이혼해야 하냐고 묻자 아이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새 며느리를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 둘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소식이 없다는 건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니겠니? 네 나이도 그렇고 앞으로 아이 갖는 건 더 어려워지겠지. 너한테서 손주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집 귀한 데를 끊는 것보다 너 혼자 다 떠안고 가는 게 마음 편할 거야. 더군다나 저번 일로 인해서 우린 너한테 크게 실망했다. 아들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다고 하니 이만하고 좋게 정리하자꾸나. 실망이요? 지금 제 앞에서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제가 해야죠.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아이 못 갖는다는 핑계로 저를 쫓아내시게요? 이러다 정말 천벌받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게 누구 덕인데요? 이게 진짜 끝까지. 너 그깟 유세 좀 그만 떨어. 돈 좀 빌려줬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 이 자리까지 내 힘으로 왔어. 네 아빠 돈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다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건데 왜 네 부모한테 고마워해야 하니? 그깟 돈 없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어.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시모는 계속해서 본인 힘으로 이겨낸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고마움도 모르고 최소한의 미안함도 모르는 인간들이었죠. 참 간사하지 않나요? 돈 갖기 싫어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기 위한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둘의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자연 임신이 힘든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전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며 이혼의 책임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이제 회사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더 이상 큰일 치를 것 없다면서 새 며느리만 잘 얻으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의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는 게 보였고 우리 아빠 돈을 조금도 안 갚으려고 수작 부리는 게 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집안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베풀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집안이라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정 떨어지고 이렇게 개념 없는 인간들과 얼굴 보고 살기 싫다면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길 거라고 했어요. 우선 우리 부모님께서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거고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챙겨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사돈지간에 어려워서 도와준 것뿐이지 그게 어떻게 빌려준 거냐면서 굳이 갚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자신이 먼저 빌려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괜히 도와주겠다고 준 거 아니냐. 그걸 왜 갚아야 하냐고 하길래 남편이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받은 거라고 하자. 그건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지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다. 막말로 빌려주면서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닌데 갚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본인들은 그저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 빌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왜 이자를 챙겨드렸냐고 하니까
그건 도와준 게 고마워서 그냥 챙겨준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남편이 내 앞에서 아빠한테 약속한 걸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시모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얼마든지 덤벼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니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괘씸해서 법적으로 응징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한 말을 내게로 똑똑히 들었다 해도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억지 부리는 거라고 우겨대면 반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어쩌면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할 결심으로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왔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분을 보니 너무 죄송해서 차마 얼굴을 둘 수 없었어요. 저를 믿고 그 큰 돈을 턱 내어주신 건데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냐고 걱정스러워하셨고 저는 시모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남편과 시모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배은망덕한 것들이라며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예뻐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딸 잘 살라고 도와준 건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제게 볼펜 한 자루를 주셨어요. 전쟁터 가는데 총알 없이 가면 안 되지. 이걸로 그것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다. 그날 그놈이랑 나눈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 혹시 몰라서 변호사 통해 법적 자문까지 구해놓은 상태다. 아무리 구두로한 약속이라고 해도 무시할 게 못 돼. 대화를 녹음한 증거물이 있으니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거다. 아빠는 제게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정말 그날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믿고 빌려준 거고 설마 배신할까 싶어서 빌려준 걸 서류로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고 혹시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해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탁 하고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아빠는 몇 번이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냐, 만약 어길 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리 구두로한 약속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 입으로 술술 말하게끔 하셨어요. 그게 다 오늘날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한 거였구나. 입이 떡 벌어지면서 연륜은 무시 못하는구나.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을까봐 아는 사람하고는 절대 돈거래 안 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철저하게 준비하신 게 너무도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겪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잘 녹음해 주신 덕분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 말이 쓰인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고 계약 체결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녹음한 녹취록과 증인 및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로 녹취록을 확보했고 제가 옆에서 들은 증인 겸 목격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남편과 시모에게 처절하게 응징하고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남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빌려준 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대신 회사의 지분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증거를 토대로 시모의 회사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처절한 복수는 시모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회사를 빼앗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모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 시모 방에 있는 책상과 남편의 책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남편이 이게 무슨 행패냐면서 난리치길래 입 다물고 가방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네가 뭔데 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냐. 이혼하자니까 충격받아서 정신줄을 놓은 거냐며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떠밀었습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봐주는 거라고 당장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하길래 얼마든지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를 테면 불러요. 그래봤자 쫓겨나는 건 당신들일 테니까. 뭐? 이게 미쳤나? 우리가 왜 쫓겨나? 이게 뭐 네 회사라도 돼? 네, 모르셨어요? 이 회사 우리 아빠 거예요. 뭐라고? 이거 진짜 웃기는 물건이네. 충격 세게 받아서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이 회사 내 거야. 멀쩡한 내 회사를 누구 거라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헛소리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말해봐. 그날 우리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구두로 약속했잖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전액 일시 상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회사 넘겨준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난 또 뭐라고. 야, 그건 그냥 분위기 맞춰서 한 말이지 진짜 지킬 생각은 없었는데? 솔직히 남도 아니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뭐 굳이 받겠다고 좀스럽게.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야. 그때 아빠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아무리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그건 증거가 있을 때나 하는 말이고 막말로 증거 있어? 증거도 없는 구두 계약을 어떻게 입증하게.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게임 끝이야. 그래? 이걸 어쩌나 그 증거 내 손에 있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날 녹음된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고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시모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눈치를 살폈고요. 잘 들었지? 네 입으로 한 말. 알아보니까 녹취록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나 증인이 있으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부터 우리 아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짐 챙겨서 나가. 경찰 불러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자세한 건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야. 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깟 말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안 돼. 이 회사는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감히 어디다 눈독을 들여. 나가! 당장 안 나가? 시모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 미친 사람처럼 포악스럽게 난동을 피워댔고 변호사는 그런 시모에게 그래봤자 소용없다면서 법적 효력 발생했으니 괜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더 곤란해질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증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녹취록을 들려주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빠가 몰래 녹음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갚아도 된다고 오만하게 굴었던 거였겠죠. 아무튼 그날 이후 시모의 회사는 아빠 것으로 전환되었고 시모와 남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면서 저와 부모님 앞에 싹싹 빌기까지 했어요. 새 며느리 얻을 거라고 임신 안 되는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죽어도 이혼만은 못 해준다면서 악자까지 제게 기생하려고 하길래 그것도 소송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시모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경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 경영인을 모셨고 그 밑에서 일을 배우며 더 성장한 다음에 제가 맡아서 운영할 생각이에요. 구두 계약이라고 무시한 남편과 시모는 한순간에 쪽박차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망한 그들의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면서 통쾌했습니다. 이건 다 아빠 덕이에요.
아빠의 현명함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저는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